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저야 뭐 뻔하죠. 뭐 극장 가거나 집에서 밀린 영화 보고 네. 또 요즘에는 시리즈물들이 워낙 신작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꼭 제 긴 시리즈물들을 한번 정주행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은중과 상현이라는 진짜 재밌대요. 네, 땡플릭스 시리즈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그런 전쟁 같은 우정물에 약하거든요. 약하다는 말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좀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금 보려고 합니다. 상현이 같은 친구가 있군요. 아니, 제가 상현일까요? 제 주변엔 그런 친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저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상현인가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자아 성찰이 잘 된 분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름도 절묘해요. 상현. 뭔가 앞을 좀 세게 발음하면 욕 같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만의 추측입니다. 그쪽에서 뭐 얘기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참 명절 시기에 맞춰서 영화 개봉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요새도 계속 그런가요? 요즘에도 개봉을 하기는 하는데 네. 예전만큼 이제 추석에 온 가족이 극장에 가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많이 그 시즈널한 성격은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올 추석에도 또 추석을 노리는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석 연휴 중에 좀 극장 가서 뭘 보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몇 편을 좀 권해드리면요. 네네. 일단은 추석하면 떠오르는 온 가족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마음 편한 코미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네. 한국 영화 보스인데요. 한 조직의 보스가 이제 운명하면서 이 후계자들을 정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보스가 되기 위해서 싸우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모두 보스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오. 양보 전쟁을 벌이게 돼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네요. 네, 완전 그런 조직 폭력물의 클리셰를 좀 비튼 영화인데요. 네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우픈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이 여길 나가고 싶어서 뭐 댄서가 되고 싶다거나 셰프가 되고 싶다거나 네. 다른 꿈을 꾸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럼 명절에 있는 많은 영화들 가운데 네. 이지혜 기자께서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요? 제가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오늘 준비한 리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입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카메라를 든 여자. 그냥 카메라를 든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밀러라는 전설적인 사진가, 종군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케이트 윈슬렛이 직접 연기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캐스팅하고 이 프로젝트를 영화로 만드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리밀러라는 이름은 이제 20세기의 인물인데 보그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패션 모델이자 뮤즈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뮤즈에서 박차고 나와서 나의 예술을 하겠다 선언하고 사진 작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자신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종군 기자로 지원을 해서 전장을 누비면서 역사적인 사진들을 찍어냅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네. 종군 기자로 간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눈앞에서 포가 터지고 사람이 죽는 건데.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죠. 네. 케이트 윈슬렛이 이분의 어떤 삶에 굉장히 꽂혔나 봐요. 네. 이 리밀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이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리밀러가 찍은 사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네. 사진을 보면. 근데 리밀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활동했던 이제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케이트 윈슬렛이 리밀러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운명적이에요. 케이트 윈슬렛이 어느 날 빈티지 가구를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구가 알고 보니까 이 리밀러 가족의 가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진가의 가구를 내가 갔다니 굉장히 그 인물에 대해서 의문을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생을 살고 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이 리밀러에게 푹 빠지고 리밀러 근데 왜 이런 사람의 영화가 아직도 한 편도 안 나왔지? 라는 의문에서 이제 리밀러의 아들 앤토니 펜로즈를 찾아가요. 네. 리밀러 아카이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가서 왜 어머니에 대한 영화를 만들지 않았냐 하니까 앤토니 펜로즈가 이제 다락방으로 데려가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원고들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남성 제작자들이 어머니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라고 얘기해요. 실패했다고요? 네. 그만큼 영화를 옮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이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8년여에 걸쳐서 본인이 기획하고 작가를 섭외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하고 캐스팅도 이 영화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마리안 코티아르를 비롯해서 그 캐스팅도 직접 본인이 하고 감독도 엘란 쿠라스라는 여성 감독인데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에요. 근데 케이트 윈슬렛과는 인연이 있는 게 이터널 선샤인의 촬영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감독도 섭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8년여의 기간을 통틀어서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니 이 영화 제작 과정 자체가 또 굉장히 영화 같네요. 같죠. 네. 그러면 저 일단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드는데 일단 네. 우리 이재 기자께서도 여자시니까 네. 봤을 때 네. 어때요? 일단 여성 사진가로서 활동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좀 약간 차별적인 부분들이 네. 사실 업계에서 없지 않아 있는데 20년대, 30년대 이때는 뭐 오죽했겠어요. 여자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네. 거기서 이제 여성 사진가로서 겪는 이 중에 차별이 있겠죠. 그리고 이 여성이 전장으로 갔을 때 종군 기자로 분명히 이제 인정을 받고 전장으로 갔는데도 거기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 전문성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처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배제되거든요. 이 전장이라는 곳이 워낙 위험하니까 사진을 찍고 뭐 취재를 하기 전에 군인들과 함께 다 같이 브리핑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 브리핑장에는 여성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아, 그런- 그러니까 뭐 왜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자는 출입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해요. 아 진짜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위험한 전쟁터라던가, 뭐 비행장이라던가, 배를 만드는 곳이라던가, 이런 것이 오랫동안 좀 금녀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좀 별 이유 없는 그런 차별이었는데, 그걸 좀 뚫고 나가는 리밀러의 어떤 강단, 그리고 직업적인 소명의식,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남성분들이 봐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여성이 보면 더 느끼는 바가 많겠지만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이 리밀러라는 예술가가 전쟁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그 기록과 상흔들이 한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잘 보여져요. 리밀러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던 이유가 전쟁에서 돌아와서는 사진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은 전쟁 중에 겪었던 트라우마인 거죠. 전쟁 중에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전쟁터에 희생당한 사람들, 군인들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찍다 보니까 그것을 예술로 승화가 다 되지 않은 거죠. 트라우마가. 계속 기록하면서 차곡차곡 자신 안에 그 상흔들이 쌓여왔는데 그걸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한 거죠.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에야 나와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이제 엄마로서도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자식들과도 불화하고 남편과도 불화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불화하면서 계속 고립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반전 영화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그럼요. 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리밀러라는 이 기록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그 느낌도 듭니다. 뭔가 뭐라 그럴까 그냥 전쟁을 정말 그 현장에서 겪으면서 인간성이 좀 무너져 내린 사람의 고통스러운 전쟁 이후의 삶. 네, 그 부분이 표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분의 사진을 보면 누군지 다 알 거라고 사진은 다 본 적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진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유명한 사진은 홀로코스트
그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 신들러 리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들, 시리즈물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7, 80년대만 해도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영화 안에서도 나오지만 전쟁이 끝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만 표현이 돼요. 이들이 네. 어디로 갔을까? 그때서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진을 리밀러가 찍었어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너무 끔찍한 광경인데 그 강제 수용 당했던 유대인들이 깡 마른 몸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마치 그 나무 땔감처럼. 그게 많은 영화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네. 그 사진을 찍은 인물이거든요. 그 시신의 참혹함을 본인이 찍고 그 과정 또한 영화에 나오는데 어떤 참상들을 거기에 가까이 카메라를 들여다 대진 않아요. 영화는. 오히려 리밀러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얼굴. 이걸 어떤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더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리밀러 아카이브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그 참상이 훨씬 더 잘 느껴지고 아 맞다 이거 어떤 영화에서 내가 봤던 장면인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담은 사진도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사진이 이 리밀러가 그 전쟁이 거의 막바지 이제 끝날 때쯤에 다다라서는 그 독일의 히틀러 아파트를 방문하게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미군 장교들이 장교 아파트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히틀러의 욕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히틀러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래서 자신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출 사진을 찍게 돼요. 보도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옷을 벗고 그 욕조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체로 나오는 거죠. 그 히틀러라는 엄청난 권력자, 독재자의 어떤 가장 내밀한 공간을 여성의 몸으로써 전복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권력에 대한 조롱 퍼포먼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이 연출하는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사진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군화를 신고 있어요. 아주 더러운 흙이 묻은 그 군화를 바로 욕조 앞에 둬요.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킨 참상을 일으킨 이의 어떤 가장 권력의 심장부에서 더럽히겠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모델에서 광고 사진 작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전쟁 종군 사진 작가가 된 네. 건데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었다가 카메라 뒤에 서는 사람으로 네. 자리를 옮긴 거잖아요. 그쵸. 그 어떤 관점의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굉장히 잘 적응하셨네요. 그 두 가지 면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에도 자신이 모델로서 활동했었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진, 연출 사진들을 찍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2차 대전 네. 종군 기자인 거잖아요. 네네. 그 지금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남녀 차별의 어떤 그 인식이 존재하던 시대인 거고 네. 그때 여성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하고 사진 찍는 거 지금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견이 됐는데 너는 못 들어온다라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비행장을 취재를 갔는데 거기서 자신과 함께 다니는 남성 동료와 함께 갔어요. 근데 여성은 못 들어옵니다. 하고 경납고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납고를 찍으러 갔는데 그러면 이제 리밀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요. 항상 리밀러가 이 영화 안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묘사할 때 완전 가운데로 가기보다는 늘 주변을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뭘 찍어야 되나라는 그 리밀러의 작업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경납고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거 뭐 찍을 거 없나 돌아다니다가 한 푯말을 발견해요. 여성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금녀의 구역에서 어떻게 여성만 들어갈 수 있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여군 숙소였던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여군들은 이제 다 일하러 가서 없는 빈 숙소 사진을 찍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군들은 그때 당시에도 치마 유니폼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래한 치마와 스타킹 같은 것들이 이제 말린다고 창문에 걸려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보고에 실어달라라고 하는 거는, 근데 보고는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만 다루는 패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밀러가 찍은 굉장히 좀 낡은 스타킹을 빨래한 게 숙소 사진. 네, 숙소 사진을 보고서
결정을 한 거죠. 아, 이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진 작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내밀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해서 보구지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실리게 되고 그걸 본 여군들도 굉장히 크게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부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낸 그 사진들이 그 전쟁은 우리가 흔히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여성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굉장히 내밀한 곳까지도 다 희생을 하면서 복무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성 종군 기자가 없는 시대에 여성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기록과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기록의 양상이 리밀러에 와서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늘 총을 잡고 있는,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굉장히 참혹하게 부상당한 군인들. 이런 사진들이 그 전쟁 종군 기자들이 늘 찍고 보도되고 했던 사진들인데 리밀러는 그런 사진들을 찍지 못하는 어떤 이중고의 차별을 겪으면서 그 주변부를 바라보면서 리밀러가 찍는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이 어떤 양상을 가지는지 굉장히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는 사진들을 새롭게 찍었거든요. 그건 기록하는 주체가 바뀌면 기록의 양상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 사진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신 거네요. 그쵸. 덕분에 우리가 전쟁의 아주 여러 가지 측면, 정말 잔인한 측면도 많이 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2차 대전에 종군 기자로 참여하셨던 리 밀러라는 작가의 삶을 그린 영화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화 제목도 리 밀러인 거죠? 카메라를 든 여자.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 OST 하나 들을까요? 리입니다.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작곡했던 곡입니다. 영화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리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패션 모델이었다가 종군 기자가 된 리 밀러의 인생을 담은 영화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전쟁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종군 기자. 근데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 전쟁의 다양한 면모들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차별받는 여성 종군 기자 맞죠. 리 밀러는 그 차별에 저항하는 형태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혼자 외톨이로서 저항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연대라는 부분이거든요. 누구와? 리 밀러가 이제 전쟁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좋은 사진들을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보도되지 않고 네. 대중에게 가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보고 혼자 찍는 사진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사진들인데 이것을 실어준 보그지의 편집장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 보그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영국에 있는 보그지예요. 거의 건물도 불타고 더 이상 비싼 패션 화보를 찍을 수도 없고 그걸 찍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그지가 완전히 전쟁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사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 밀러의 사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이제 시민들도 그리고 보고지를 있는 여성들도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말 저 멀리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리 밀러가 했는데 그걸 알릴 수 있도록 편집장이 굉장히 애썼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기 때문에 보도 지침이 내려져서 정부에서 이제 사진들을 다 검열을 하는 그랬겠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대중들이 동요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검열을 했어요. 근데 이 보고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와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편집장이 Believe It, 믿어라라는 특집을 꾸리게 돼요. 여기서 리 밀러가 전장에서 찍어왔던 다양한 사진들, 홀로코스트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실으면서 실제 전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리게 되죠. 아니 보그지가 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그죠. 저도 약간 보그지에 대한 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의 전쟁에서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을 했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홀로코스트의 시신들이 쌓여있는 그 모습을 사진 찍은 걸로 유명해지는 리 밀러인데 네. 그 어떤 현장, 그 유명한 그 사진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리 밀러의 얼굴을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케이트 윈슬렛이 그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나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누굽니까? 케이트 윈슬렛 아닙니까? 그 걱정은 포스터를 보시는 순간 아마 사라지실 거예요. 그래요. 이 리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포스터를 보면 케이트 윈슬렛, 리밀러로 분한 이 케이트 윈슬렛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아주 크게 실려 있는데 언뜻 봤을 때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닌데?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름과 그 전장에서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이 눈에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가 분명히 어려운 도전이었음은 분명하지만 포스터를 보시는 순간 그 우려는 사라지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케이트 윈슬렛이 이분의 인생에 소위 네. 꽂힌 거잖아요. 그렇죠. 꽂혀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연하겠다고 마음 먹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였을 것 같아요. 포스터 사진. 네. 엄청난 사진이네요. 그렇죠. 전장에서 정말 구를 대로 구른 베테랑 종군 기자의 약간 염세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이것을 알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얼굴이 그냥 그 사진 한 컷으로 딱 설명이 되죠. 진짜 우리가 아는 케이트 윈슬렛 얼굴이 아니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장면 하나 골라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진들을 남기고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면서 정말 꿋꿋하고 씩씩하게 그 전장을 누볐던 리밀러라는 인물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줬던 장면이 더 인상이 깊어요. 이렇게 강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그 위험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발휘됐던 것이지 그녀가 목격했던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 리밀러의 말년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녀가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하고 가족 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던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 게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제 정세나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속 전쟁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좀 드는데 무섭죠. 네, 이 와중에 이 리밀러의 일생을 한 번 더 복귀해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똑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좀 두렵기도 네. 해요. 무섭습니다. 자,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 뭔가요? 네. 키워드는 당연히 케이트 윈슬렛이고요. 음흠. 제가 가장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력이 만개했던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케이트 윈슬렛의 작품이기도 한 샘 맨데스 감독의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이 네. 타이타닉의 주연이 11년 만에 부부로 재회한 근데 이렇게 영화였죠. 잘 안 만들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너무 히트친 영화니까 네. 어떻게 봐도 그게 생각나잖아요. 네,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영화도 또한 케이트 윈슬렛이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프로젝트예요. 이 원작 소설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영화하려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이 소설을 접하고 또 이 소설에 푹 빠진 거죠. 하하.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영화하기에는 좀 어둡고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아직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제작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은 시나리오였는데 그걸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알아보고 제작을 하면서 급물살을 탄 거죠. 이것도 케이트 윈슬렛 제작입니까? 네,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이분이 제작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래서 샘 맨데스 감독도 이 프로젝트에 가장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데려왔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캐스팅이죠. 이 둘이 부부로 만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친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이제 본인이 직접 캐스팅을 했죠. 그 굉장히 처음엔 이제 미스 캐스팅이냐 나이스 캐스팅이냐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 게 꼭 그 타이타닉의 그 커플이 안 죽었더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환상을 깨는 동시에
더욱더 현실적이기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가요?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에이프릴은 연극 배우고 남편인 프랭크,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프랭크는 사무기기 회사에 다니는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이에요. 네. 이분들이 사는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는 멋진 휠러 부부로 통할 정도인데요. 젊고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들도 둘이나 되고 집도 근사하고 생활도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웃들한테 우리는 이런 평범한 생활을 떠나서 파리에 가서 꿈을 꾸며 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에 묘한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파리에 가기로 하니까 이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두 부부가 불화가 갑자기 사라지고 막 희망차게 돼요. 우리 파리에 가서 예전처럼 연애하듯이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계속 자꾸 꼬여가면서 파리에 가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 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네. 벌어진다면 파리로 떠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떠나지 않고 파리로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나 더 와닿았기 때문에 전 100% 동의. 현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죠. 네, 쉽진 않겠지만요. 파리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해결하는 게 쉬울 거예요. 아, 그럴까요? 아니 그 정도 용기를 그냥 여기서 내면 되잖아요. 혹은 그 정도의 배려, 그 정도의 어떤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여기서 내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환경이 안 바뀌면 안 나기도 하죠. 맞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영화 속의 에이프릴과 프랭크가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식어가는 과정이 네. 우리 결혼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네. 사실 어떤 특별한 프랭크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거나 에이프릴이 악처라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냥 살면서 이제 생활감은 쌓이고 꿈을 꿀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면서 서로에게 날이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그냥 모든 부부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갈등인데 이걸 묘사하는 것이 정말 내 살이 베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이 둘의 가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 전체 부부를 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사람이 파리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이제 마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초대를 해서 매주 주말 누구의 집에 초대돼서 같이 칵테일 파티를 하잖아요. 이 미국의 중산층들의 어떤 그 아름다운 동네 분위기가 있죠.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그 발표를 하니까 정말 그 이웃들의 얼굴이 굳어져요. 왜냐면 앞에서는 축하한다 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침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어떤 사람은 울기까지 해요. 어떤 남자는. 너무 불안하고 억울한 거죠. 왜 우리만 여기 이렇게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왜 너만 뭐가 잘나서 여기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훨씬 더 비관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떠났는데 난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됐구나.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허울로 잘 가려놨던 내부의 깊은 우울과 불안이 어떤 한 사람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부부들이 모두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걸 보면서 결혼이란 뭘까? 부부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이 영화를 본다면 아주 많은 각자의 생각을 하겠죠. 정말 근데 한 번쯤은 꼭 그래요?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케이트 윈슬렛의 두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앨런 쿠라스 감독의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그리고 샘 맨데스 감독의 레볼루셔너리 로드였습니다. 자, 이지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